김 과장님, 아니 김재원 씨. 본인이 지금 여기 왜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까? 강 사장의 서늘한 목소리가 영업부 사무실의 공기를 단숨에 얼려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로 흩어진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사장은 제 대답을 기다려주지도 않은 채 비웃음 섞인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학벌은 중졸, 스펙은 전무, 영어 한마디 못하면서 30년이나 버틴 게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이 회사가 무슨 자선단체인 줄 아세요? 당신 같은 노인네가 구린내 나는 가방이나 들고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 그거 다른 젊은 직원들한테 민폐고 죄악입니다. 그가 신은 명품 구두가 제 발치에 놓인 낡은 007 서류 가방을 툭 하고 걷어찼습니다. 가죽이 해진 가방이 바닥을 긁으며 둔탁하게 넘어졌습니다. 가방 속에서 빛바랜 수첩과 낡은 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가방, 당신 인생하고 똑같네요. 낡고 냄새나고 이제는 버려야 할 폐기물. 내 말 알아듣겠습니까? 당장 그 구닥다리 가방이나 챙겨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세요. 해고입니다. 전 직원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안타까움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바닥에 엎드려 가방을 주웠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지만 가방 손잡이에 닿은 제 손가락은 오히려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사장님,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담담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의아해할 정도였습니다. 강 사장은 비열하게 웃으며 제 가방을 다시 한번 짓밟았습니다. 후회. 내가 당신 같은 인간 하나 자른 걸로 후회할 것 같습니까? 당장 나가세요.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가 발로 찬 이 낡은 가방 속에 자신의 인생을 단숨에 무너뜨릴 거대한 진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발자취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응원이 됩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서울 어딘가의 작은 아파트에 불이 켜집니다. 28년째 같은 시각에 켜지는 불입니다. 저, 김재원은 72살이 된 지금도 새벽 3시 50분이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이 필요 없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합니다. 수십 년의 습관이 뼛속까지 새겨진 탓입니다. 몸을 일으키면 제일 먼저 찬물로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안방 화장대 위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정수기, 29에 저와 결혼해 44에 먼저 떠난 제 아내의 사진입니다. 웃고 있습니다. 늘 웃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에도 정수기는 항상 저를 향해 그렇게 웃어주었습니다. 당신은 성실해서 다 돼. 그게 당신 학벌이야. 제가 학력 콤플렉스를 드러낼 때마다 아내가 해주던 말이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를 포기했을 때 저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16살의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아버지 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공부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그 막막함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17의 작은 무역회사 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의 신진통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직원이 12명 남짓한 작은 회사였습니다. 사무실 화분에 물을 주고 복사를 하고 커피를 끓이고 퇴근 후에는 남아서 사무실 바닥을 닦았습니다.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빠진 날이 없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출근했고 명절에도 일이 있으면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선대 회장님이 저를 처음 눈여겨본 건 입사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본 거래처 담당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메울 수 없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는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고 회의실 안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야간 학원에서 혼자 독학으로 익힌 일본어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의가 있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 야마모토 씨는 서툰 발음의 제 일본어를 듣더니 한참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일본에도 드뭅니다. 계약은 성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대 회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냄새가 납니다. 마른 나무 냄새가 나던 회장님 집무실. 창밖으로 을지로 네온 사인이 깜빡이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007 가방이라고 불리던 영국제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내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들고 다니던 거야. 자네한테 주고 싶어.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너무 귀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회장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귀한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귀한 거지. 이 가방이 자네 학벌이야. 김군, 서울대 졸업장보다 이게 더 묵직할 날이 올 거야. 저는 그날 이후로 그 가방을 하루도 빠짐없이 들고 다녔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가방을 비닐봉지로 감쌌습니다. 가방이 낡을수록 저는 더 정성껏 닦았습니다. 밀랍을 먹인 부드러운 천으로 아침마다 가죽 표면을 닦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이 새벽에도 그렇습니다. 회장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저를 부르셨을 때 산소 호흡기를 낀 채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가늘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재원아, 우리 현수 잘 부탁한다. 강현수, 지금의 강 사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 유학 중이던 22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어려. 아직 세상을 모르지. 내가 옆에서 잡아줘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선대 회장님과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10년을 더 버텼습니다. 강현수가 귀국해 사장 자리에 오른 뒤로도 저는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가 무리한 구조조정 계획을 들고 나올 때도, 오랜 거래처를 일방적으로 끊으려 할 때도 저는 선대 회장님이 하셨을 말씀을 대신 전하며 그를 설득했습니다. 뒤에서 욕을 먹었습니다. 고집불통 늙은이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꼰대 과장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빚이 있었습니다. 아니, 사랑이 있었습니다. 학벌도, 배경도, 자격도 없는 17살 소년을 사람으로 봐준 곳이 이 회사였습니다. 그 은혜는 어떤 모욕으로도 갚을 수 없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5시 20분. 저는 가방을 들어 어깨에 걸었습니다. 현관 앞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이마의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가방만큼은 여전히 당당하게 빛났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성실해서 다 돼. 그게 당신 학벌이야.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이른 봄 새벽 공기가 차갑고 선명하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날 아침 사무실에는 이상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느꼈습니다. 직원들이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과장님 오셨어요 하고 먼저 인사를 건네던 이들이 모니터에 시선을 박은 채 못 본 척했습니다. 복사기 앞에 모여 수군거리던 무리가 제 발소리에 흩어졌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가방을 책상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수첩을 꺼내고 오늘 처리할 업무 목록을 펼쳤습니다. 오전 중으로 답장해야 할 거래처 이메일 3건, 실적 보고서 정리, 그리고 오후에는 오랜 거래처인 영남산업박 이사와의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니, 평범한 하루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사달이 난 것은 오전 회의에서였습니다. 강 사장이 회의 자료를 탁자 위에 던지듯 펼쳤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목표치에 못 미쳤다며 거래처 5곳을 일괄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중소 거래처들이었습니다. 계약 단가가 낮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신 대형 유통사 하나와 독점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그 거래처들은 선대 회장님 시절부터 20년 넘게 함께한 곳들입니다. 단가만으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회사를 믿고 단가를 낮춰준 겁니다. 이렇게 끊으면 업계 신뢰가 무너집니다. 강 사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김 과장, 지금 제 결정에 토를 다는 겁니까?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형 유통사 독점 계약은 위험합니다. 그쪽이 조건을 바꾸거나 계약을 파기하는 순간 우리 회사는 거래처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회의실 안 12명의 시선이 강 사장과 저 사이를 오갔습니다. 강 사장 바로 옆에 앉아있던 영업기획팀장 박진혁 부장이 슬쩍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강 사장이 직접 데려온 측근이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김 과장님, 사장님 지시사항인데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하시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실적으로 말씀하셔야죠. 감정으로 회사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저를 향한 말이었지만 강 사장을 향한 충성이었습니다. 저는 박진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강 사장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 지시를 따를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강 사장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이내 창백해졌습니다. 분노가 차갑게 식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2시간 뒤 강 사장이 직접 영업부 사무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복도를 날카롭게 때리며 다가왔습니다. 박진혁 부장이 그 뒤를 바짝 따랐습니다. 인사팀장 최 부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최 부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눈을 바닥에 고정한 채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다는 등 몸을 한껏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46명의 직원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 사장은 제 책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잠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법정에서 판결문을 읽기 직전의 판사처럼 이미 결론이 난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김 과장님. 아니, 그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김재원 씨. 직급도 없는 이름 석차였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방식만으로도 이미 이 사람을 이 회사에서 지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사무실 안 직원 몇 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인이 지금 여기 왜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강 사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46명 모두를 향해 말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분이 얼마나 오래 이 자리에 계셨는지 아십니까? 30년입니다. 30년 동안 과장이에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급을 못한 분입니다. 몇몇 직원들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학벌이 중졸입니다. 스펙이 전무합니다. 영어 한마디 못하고 엑셀 함수 하나 제대로 못 씁니다. 이분이 30년 동안 해온 일이 뭔지 아세요? 거래처 어르신들이랑 밥 먹고 술 마신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박진혁 부장이 뒤에서 가볍게 웃었습니다. 누가 들으라고 낸 웃음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게 경쟁력이 됩니까? MBA 출신들이 데이터로 전략 짜는 시대에 중졸 노인네가 막걸리 한 잔으로 버티는 게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린 하늘이었습니다. 선대 회장님 생각이 났습니다. 이 가방이 자네 학벌이야. 김군. 오늘 회의에서 사장 지시를 공개적으로 거부하셨죠. 30년이나 다닌 회사에서 그게 본인한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정말 몰라서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그러신 겁니까? 강 사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배운 게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죠. 그것도 없으니까 30년을 과장으로 사신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그의 구두가 움직였습니다. 발끝이 제 가방을 툭 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였습니다. 저를 보는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발을 크게 들어 가방을 힘껏 걷어찼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이 바닥을 긁으며 넘어졌습니다. 잠금 장치가 튀어 열리며 내용물이 쏟아졌습니다. 빛바랜 수첩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낡은 펜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내가 손수 수놓아준 손수건이 펼쳐졌습니다. 30년 치거래처 명함들이 부채꼴로 흩어졌습니다. 강 사장은 그것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가방. 그는 허리를 굽혀 손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2개로 집었습니다. 더러운 것을 만지듯이. 그리고 냄새를 맡는 척하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낡고 냄새나고 이 가방이 당신 인생하고 똑같네요.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손수건은 아내 정수기가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에 제 손에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는 채로 한 땀 한 땀 술을 놓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 번도 세탁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남아있다는 것이 착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지금 쓰레기통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에 닿았습니다. 펜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명함들을 모았습니다. 수첩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으로 손을 뻗어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가지런히 접어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아직도 거기서 그러고 계십니까? 강 사장이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46명 다 보는 앞에서 바닥에 엎드려 가방이나 줍고 계시네. 꼭 그 인생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30년을 다녔어도 결국은 이 모양이에요. 박진혁 부장이 헛기침을 하며 웃음을 삼켰습니다. 저는 그때 사무실 구석을 보았습니다. 신입 이민준이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선배가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일어서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이민준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일어서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군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순간 그것이 강 사장의 무기가 됩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아야 저 아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직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십니까, 사장님? 나직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끝까지 닿았습니다. 강 사장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무너져야 할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것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이내 표정을 고쳐잡았습니다. 당장 그 구닥다리 가방 챙겨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세요. 해고입니다. 이 회사에 당신 같은 폐기물은 필요 없어요. 저는 강 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그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선대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으며 부탁하던 얼굴이 겹쳤습니다. 우리 현수 잘 부탁한다. 저는 그 약속을 10년 동안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이 끝났습니다. 사장님,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강 사장의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렸는지 위협처럼 들렸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눈 속에서 무언가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발로 덮었습니다. 구두 밑창이 제 가방을 다시 한번 짓밟았습니다. 낡은 가죽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후회. 내가 당신 같은 인간 하나 자른 걸로 후회할 것 같습니까? 당장 나가세요.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사진 한 장, 상비약 몇 알, 그리고 가장 안쪽 잠금 장치가 달린 서랍 속에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 저는 그것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코트를 입고 사무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이민준이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 책상 앞을 지나치며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울지 마. 곧 괜찮아진다. 박진혁 부장의 시선이 제 등을 따라왔습니다. 끝까지 비웃음이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그 안에 함께 실렸습니다. 차갑고 묵직하게. 강 사장은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방금 발로 짓밟은 낡은 가방 안에 이 건물 전체의 등기 권리증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새벽 4시 반, 불이 켜졌습니다. 어제와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아내 사진 앞에 잠깐 섰다가 식탁에 앉아 가방을 닦았습니다. 밀랍을 먹인 천이 낡은 가죽 위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손수건도 꺼내 한 번 더 펼쳐보았습니다. 아내가 수놓은 작은 꽃이 형광등 불빛 아래 또렷했습니다. 어제 쓰레기통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저는 그것을 다시 가방 안쪽에 넣었습니다. 오전 8시 코트를 입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의 아침이었지만 저는 평소와 똑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지금은 오히려 편했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걸었습니다. 재래시장 골목을 지나쳤습니다. 순대국밥집 앞에서 김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두부 가게 주인이 새벽부터 나와 두부판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을 천천히 지나치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자꾸 어제 그 건물 방향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30년의 습관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전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았습니다. 영남산업 박성태 이사였습니다. 어제 제가 미팅을 잡아두었던 거래처였습니다. 박 이사의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인연이었습니다. 30년 거래처 중에서도 첫손에 꼽히는 곳이었습니다. 이사님,
과장님, 소식 들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공문 하나 보내겠습니다. 과장님은 미리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린 하늘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쪽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박 이사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이분이 신진통상과 거래를 유지해온 건 회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 때문이었습니다. 선대 회장님 때부터 제가 직접 발로 뛰며 쌓아온 신뢰를 믿고 거래를 이어온 것이었습니다. 그 신뢰의 얼굴이 사라졌으니 이분들이 남아야 할 이유도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더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일을 적었습니다. 갈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신진통상 영업부 사무실에서는 박진혁 부장이 전화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어제 강 사장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대형 유통사 독점 계약을 마무리 짓고 기존 중소 거래처 정리를 공식화하라고 했습니다. 박진혁 부장은 그 지시를 받아 오전부터 거래처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남산업이었습니다. 박 이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박진혁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동신물산이었습니다. 최 대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진혁이 계약 조건 재조정 이야기를 꺼내자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정이요? 네, 이번 분기부터 단가, 구조를 일부 바꿀 예정이라서요. 부장님, 저 오늘 오전에 이미 계약 해지 공문 발송했습니다. 박진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해지 공문이요. 이미 나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갑자기 최 대표의 목소리가 건조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갑자기가 아닙니다, 부장님. 저희는 신진통상이랑 25년을 거래했습니다. 그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계약 때문에 불편한 적이 없었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박진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재원 과장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단가 문제도 눈 감고 납기 문제도 한 번 더 기다려줬던 겁니다. 그분이 없는 신진통상은 저희한테 그냥 거래처 중 하나입니다. 더 좋은 조건 주는데 가면 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진혁은 수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잠깐 멍하니 앉아 있다가 다음 거래처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지능교역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박 부장님. 마침 연락드리려 했는데요. 목소리가 지나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박진혁은 그 목소리의 온도에서 이미 결론을 직감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계약 연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저희가 신진통상이랑 거래를 유지해온 건 김재원 과장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 없이 거래를 이어갈 이유가 저희로선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혁이 전화를 끊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세 곳이었습니다. 오전 반나절 만에 세 곳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 사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 사장은 서류를 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진혁이 조심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 표정만으로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거래처 세 곳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영남산업, 동신물산, 지능교역입니다. 강 사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세 곳이요? 오늘 하루에? 네. 이유가 뭡니까? 박진혁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다들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김재원 과장님이 안 계시면 거래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사장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 사장은 책상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깔끔한 책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깔끔함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오전 낡은 가방이 바닥을 긁으며 넘어지던 둔탁한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생각을 빠르게 밀어냈습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다른 거래처 확보하면 됩니다. 독점, 계약 진행 상황은요? 박진혁의 표정이 한 겹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담당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계약 조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내부 검토 후 연락 준다고 강 사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재검토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상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사장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 사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린 하늘이었습니다. 어제 해고 직전 그 낡은 가방을 들고 일어서던 김재원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담담하고 조용했던 그 눈빛이, 그리고 나직하게 건넨 그 한마디가 사장님,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강 사장은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일단 상황 더 지켜봅시다. 박진혁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강 사장은 혼자 남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흐린 하늘 아래 저 멀리 회사 건물 외벽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그 건물은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 건물이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공증사무소에 들렀습니다.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짧은 통화를 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건물관리 회사에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봄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방을 고쳐 들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서류 봉투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묵직하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이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째 주에 7곳이 떠났습니다. 둘째 주에 4곳이 더 나갔습니다. 강 사장이 공들여 추진하던 대형 유통사 독점 계약도 공식 무산되었습니다. 담당자가 보내온 문자는 짧았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계약 진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박진혁 부장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해도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강 사장은 밤마다 사장실에 혼자 남아 숫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계산을 하면 할수록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단가가 낮다고 우습게 봤던 중소거래처들의 매출 비중을 합산하면 전체의 35%를 훌쩍 넘겼습니다. 독점 계약 하나로 메울 수 있다고 자신했었습니다. 그 계약이 없어졌습니다. 현금 흐름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매출 급감이 자금 순환에 직접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달 말 결제 일정이 촉박해졌습니다. 박진혁이 내부 자금 조달 방안을 가져왔지만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강 사장이 거래은행에 긴급 대출을 타진했지만 최근 실적 악화를 이유로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건물 임대료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관리회사에서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2달째가 되자 공식 독촉 문서가 왔습니다. 강 사장은 박진혁에게 처리를 맡겼습니다. 박진혁이 관리회사에 연락했습니다. 담당자는 공손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건물주 측 지시라고 했습니다. 추가 유예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강 사장은 그 말을 듣고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건물주가 누구인지 그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공문이 도착한 것은 임대료가 2달째 밀린 직후였습니다. 수요일 오전 인사팀 직원이 두꺼운 봉투를 들고 사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청석이었습니다. 강 사장은 대수롭지 않게 받아 펼쳤습니다. 첫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건물명도 요청의 건. 강 사장이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공문은 간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와 2달치 임대료, 미납을 근거로 건물 소유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30일 이내 명도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재원. 강 사장이 공문을 든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종이가 손 안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박진혁 씨.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지금 당장 이 건물 등기부 떼어오세요. 등기부를 받아 펼쳤을 때 강 사장은 이미 결과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직접 눈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소유자란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재원. 이전 일자는 15년 전이었습니다. 자신이 미국에서 MBA 과정을 밟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강 사장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박진혁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서 있었습니다. 강 사장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법무법인에 연락해서 면담 잡으세요. 법무법인 청석은 시내 중심가 빌딩 12층에 있었습니다. 강 사장이 도착했을 때 안내 직원이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유리와 원목으로 마감된 긴 복도였습니다. 낮은 조명이 켜진 조용한 복도였습니다. 강 사장은 그 복도를 걸으며 자신의 구두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
영업부 복도를 걷던 소리가 겹쳤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당당하게 들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직사각형의 긴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테이블 한쪽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감색 정장의 중년 변호사, 그리고 김재원이었습니다. 코트를 의자 등받이에 걸어두고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낡은 007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 사장이 발로 차고 밟았던 그 가방이 지금은 회의실 테이블 위에 반듯하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강 사장의 발이 잠깐 멈췄습니다. 김재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재원의 눈에는 분노도, 반가움도,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저 조용한 눈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강현수 사장님, 저는 의뢰인 김재원 씨를 대리하는 이준혁 변호사입니다. 앉으시죠. 강 사장이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준혁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번 면담은 건물명도 요청건으로 진행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이번 달 말 만료되며 임대료 2달치 미납과 함께 의뢰인 측은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보드린 바 있습니다. 강 사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김 과장님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김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재원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조용히 자리를 비켰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강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어떻게 된 경위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 건물을 김 과장님께 넘기신 겁니까? 김재원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제가 산 겁니다. 강 사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이 건물 부지는 15년 전에 제 돈으로 매입했습니다. 건물을 지은 것도 제 자금으로 했습니다. 강 사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과장 월급으로 이 규모의 건물을 지었다는 말씀입니까? 김재원이 가방에 손을 얹었습니다. 잠금 장치를 눌렀습니다. 딸깍 소리가 회의실 안에 울렸습니다. 가방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두꺼운 봉투가 나왔습니다. 김재원이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지런히 정렬해 강 사장 앞으로 밀었습니다. 건물 등기권리증, 매매 계약서, 토지 대장, 그리고 15년치 재산세 납부 확인서였습니다. 강 사장이 한 장씩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믿기 어려우시면 더 있습니다. 김재원이 다시 봉투에 손을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얇은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들이었습니다. 25년 전, 30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땅을 산 것은 32년 전입니다. 입사 1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강 사장이 서류에서 눈을 들어 김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영남산업박 회장님, 그러니까 지금 박 이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수도권 외곽의 땅이 나왔는데 헐값이라고 한번 사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15년 동안 한 번도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중졸 출신이 믿을 것은 통장 잔고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돈으로 땅을 샀습니다. 강 사장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오르더군요. 팔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 옆에 또 땅이 나왔습니다. 또 샀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이 저를 믿고 좋은 정보를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 말씀을 믿었고 그분들은 제 성실함을 믿어주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김재원이 오래된 매매 계약서 한 장을 조심스럽게 집었습니다. 이 건물 부지를 살 때 주변에서 다들 말렸습니다. 너무 비싸다고, 회사 위치와 애매하다고. 저는 그래도 샀습니다. 이 동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30년 동안 발로 뛰면서 눈으로 봐온 것이 있었으니까요. 강 사장이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눈에 지금 무엇이 보이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인 서류들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이 차곡차곡 쌓인 서류들이었습니다. 중졸 출신 사원 하나가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걸어온 30년의 흔적이었습니다. 강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께도 필요 없었으니까요. 김재원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돈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번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몫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싶었습니다.
학벌이 없으면 성실함으로, 배경이 없으면 신뢰로.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강 사장이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몇 주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겹쳐 지나갔습니다. 46명 앞에서 학벌을 공개하며 비웃던 자신의 목소리가, 가방을 발로 차던 구두 코끝이, 쓰레기통에 던진 손수건이,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방을 줍던 그 사람의 뒷모습이. 서류 한 장을 들었습니다. 32년 전 날짜가 찍힌 첫 번째 토지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었습니다. 도장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김재원의 이름이었습니다. 강 사장이 그 도장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32년 전 날짜였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 아니 막 세상에 나오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부터 이미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채로. 강 사장이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싼 시계가 빛났습니다. 그 손으로 이 사람의 가방을 걷어찼다는 것이, 그 손으로 손수건을 쓰레기통에 던졌다는 것이 갑자기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강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해명도 없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사장이 처음으로 자신이 한 말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재원은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젊었습니다. 아직 많이 젊었습니다. 오만했지만 그 오만함 아래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도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증명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방향이 틀렸을 뿐이었습니다. 김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챙기십시오, 사장님. 다음 이야기는 다음에 하죠. 면담이 끝난 뒤에도 강 사장은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회의실로 들어왔을 때 강 사장은 여전히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김재원이 봉투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잠금 장치를 눌렀습니다. 딸깍 소리가 회의실 안에 울렸습니다. 강 사장이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재원이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참이었습니다. 김 과장님, 강 사장이 불렀습니다. 직급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며칠 전 영업부 사무실에서 내뱉었던 이름 석자가 아니었습니다. 김재원이 멈추었습니다. 저는 강 사장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대 초반의 사장이 아마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알면서도 그것을 말로 꺼내지 못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재원이 가방을 다시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강 사장이 말을 찾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조용하고 넓었습니다. 강 사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이 건물이 과장님 것이 하는 것만 말씀하셨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김재원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강 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단단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고통도 아니었고 용서도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살아온 사람이 아직 많이 살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사장님. 네. 그날 제가 그 말을 했다면 사장님은 제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셨겠습니까? 아니면 건물 주인한테 잘못했다고 생각하셨겠습니까? 강 사장의 입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사람한테 잘못하는 것과 힘 있는 사람한테 잘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장님이 언젠가 진짜로 사람한테 잘못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랐습니다. 건물 때문이 아니라. 강 사장이 그 말을 천천히 받아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김재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16의 책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 사장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30년을 뛰었습니다. 영어를 못하면 발로 뛰었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사람을 얻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이 왜 저를 믿어주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해서입니다.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아서입니다. 그게 제 스펙이었습니다. 김재원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책망하는 어조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고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은 그것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좋은 대학, 넓은 시야, 젊음. 저는 갖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셨습니까? 강 사장이 물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김재원이 대답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인지를 보는 눈입니다. 학벌로 사람을 보면 영원히 그 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눈이 없으면 좋은 학교를 나와도 결국 사람을 잃습니다. 사람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사장님이 이번에 경험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강 사장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심의 빌딩들 위로 오후 햇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도 조금씩 어두워졌습니다. 강 사장의 얼굴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한참 만에 강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과장님은 저를 용서하신 겁니까? 김재원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46명이 하는 겁니다. 강 사장이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는 표정이었습니다. 건물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강 사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약 계속 써도 된다고 하시면 저는 달라지겠습니다. 달라지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나오고 나서 강 사장 자신도 잠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김재원이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었습니다. 오만했던 얼굴에 지금은 다른 것이 실려 있었습니다. 꾸밈없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것이 김재원에게는 처음으로 이 사람의 진짜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선대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손을 잡으며 부탁하시던 이유가 이제야 조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 안에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김재원이 말했습니다. 달라지겠다는 말은 저한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강 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다 보고 있었던 46명 앞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분들이 아직 그 사무실에 있습니다. 매일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하십시오. 강 사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재원이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강 사장이 붙잡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강 사장이 불렀습니다. 김재원이 멈추었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실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재원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짧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이후 신진통상에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강 사장이 사무실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체 직원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사전에 듣지 못했습니다. 46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날 영업부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강 사장이 연단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섰습니다. 목소리가 닿을 만큼만 크게 말하면 된다는 듯이 지난번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46명이 조용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틀렸습니다. 앞으로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음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꾸며진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이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옆자리 선배가 조용히 등을 두드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였습니다. 강 사장이 자리로 돌아와 박진혁 부장을 불렀습니다. 영남산업박 이사님께 제가 직접 연락하겠습니다. 어레인지 해주세요. 박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신물산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 부장, 강 사장이 서류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제 지시를 막아선 것, 그것이 맞는 판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박진혁이 멈췄습니다. 그것은 김재원에게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내보냈으니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에게 해야 했습니다. 강 사장이 다시 서류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책상 한쪽에 새로 생긴 파일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거래처 명함들이 정리된 파일이었습니다. 김재원이 30년 동안 발로 뛰며 쌓아온 이름들이었습니다. 강 사장이 그것을 첫 장부터 천천히 넘겼습니다. 김재원은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신진통상 건물 임대차 계약은 변호사를 통해 조용히 갱신되었습니다. 이준혁 변호사가 조건을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과 같은 조건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반, 작은 아파트에 불이 켜졌습니다. 28년째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김재원이 세수를 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아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수기가 웃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꺼냈습니다. 밀랍을 먹인 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발로 차인 흠집 위를 지나갔습니다. 밟힌 자국 위를 지나갔습니다. 천이 그 위를 조용히 어루만졌습니다. 흠집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가방의 값어치를 낮추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가방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말해주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견뎌왔는지를.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수놓은 작은 꽃이 형광등 불빛 아래 또렷했습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갔다 나온 손수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꽃은 그대로였습니다. 한 땀 한 땀이 살아있었습니다. 정수가, 나 오늘도 잘 지냈어. 김재원이 손수건을 가방 안쪽에 넣었습니다. 잠금 장치를 눌렀습니다. 치달까. 가방이 닫혔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울 어딘가의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나오지 않은 골목에 가로등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코트를 입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갑고 선명한 봄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김재원이 걸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걸음이었습니다. 내일과 같을 걸음이었습니다. 이 골목의 누구도 그 낡은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견뎌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새벽에 홀로 걷는 낡은 가방을 든 노인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가 30년을 버텼습니다. 발로 차여도 밟혀도 쓰레기통 옆에 던져져도 그 가방이 끝내 이긴 것은 그 안에 들어있던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서류도 등기권리증도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은 30년이었습니다. 한 번도 자리를 빠지지 않은 새벽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이 수놓아준 작은 꽃 한 송이였습니다. 진짜 어른은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오늘도 묵묵히 걸을 뿐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